오늘 아침 일라디오.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텐데요. 오랫동안 고령자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온 한 정신과 전문의,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군요. 사람은 감정부터 늙어간다. 직접 고령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에 앞서서 우선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처럼 신나게 웃어본 기억, 언제였는지 잘 떠오르지 않고요. 뭐랄까요, 울상도 아니고 밉상도 아닌 무념무취, 무표정을 고수하고 있었던 시간도 예전보다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감정이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팍팍한 우리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나흘 만에 다시 맞게 되는 반가운 주말이죠. 감정이 지치지 않도록 좋은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더 환하게 웃는 시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농식품 분야 규제 개선 과제 35개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 현장에서 40여 차례 간담회를 열어보니까 180여 가지나 되는 규제 개선 과제가 모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도를 따져보고 시급한 것 등을 추려보니 35개가 1차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요.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든가 영농 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이 이번 1차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이 농식품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농식품 분야 주요 규제 개혁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는데 규제 개혁 논의 농식품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농식품 분야 규제 개선 과제 35개를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에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 이런 의지는 여러 번 확인됐는데요. 물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다라고 말하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가 얼마나 규제개혁,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규제혁신전략회의인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고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계였다면 현재는 대통령이 의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됐습니까? 예,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에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 TF를 발족했습니다. 이 TF 발족 이후에 40여 차례의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 간담회를 열면서 어떤 제도가 개선이 필요한지 과제를 발굴해왔다고 하는데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안된 규제개혁 과제가 187개라고 합니다. 네. 청년 유입이라든가 반려동물, 새로운 산업 이렇게 농식품 전 영역이 걸쳐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중요도, 파급 효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 과제가 이번에 확정 발표된 겁니다. 네. 지난 14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는 지능형 농장, 그러니까 스마트팜, 네. 또 반려동물, 농촌 복합산업 이렇게 분야별로 업계, 학계 그리고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1차로 선정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 식품 이런 쪽 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농민분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규제개혁 과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농민들이 초기에 굉장히 자본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강화합니다. 청년 농민이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정책자금 이외에 자부담분을 금융기관을 대출할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농신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청년 농민이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이 농신보의 보증 지원이 확대되고요. 농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자금을 원활하게 해서 청년 농민들의 영농 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이 이번 규제개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상속 공제 한도가 현재 20억 원까지인데요. 네. 3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영농 상속 공제라는 건 후계농이 부모에게 농지라든가 축사시설 등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일정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세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 후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입 문턱을 낮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기존 농민분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규제개혁 과제도 또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공익직불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문제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중 하나가 2017년부터 19년 중에 직불금을 1회라도 받은 농지 이 조건이 있는데요. 네. 이 조건이 이제 갑자기 생겨서 지난 2020년에 공익직불제로 전환된 이후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분들의 민원이 속출해 왔습니다. 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법을 개정해서 이 농지 요건을 삭제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17만 4천 헥타르의 농지가 공익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56만 2천 명의 농민분들에게 직불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수라든가 과채 분야의 규제 개선을 통해서 비가림 시설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현재 비가림 하우스는 개보수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가림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개보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림 하우스, 비가림 시설 어떤 차이가 있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비가림 하우스는 천장과 사면이 차단된 것이고요. 비가림 시설은 천장만 막혀 있고 나머지는 개방된 겁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비를 맞지 않아야 병의 발생도 없고 또 당도도 높아지거든요. 기능은 같지만 형태가 조금 달라서 지원을 받지 않았던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이번에 개선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라진 농업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특례라든가 기준이 신설된 것도 이번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반려동물 분야가 많이 추가됐는데요. 이 반려동물의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특례 적용이라든가 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 특례 등이 이번 이 35개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도 탄소 중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시행하던 저탄소 인증이 축산업까지 확대됩니다. 저탄소 축산물 시장을 빨리 형성하는 효과 그리고 환경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좀 속도가 좀 빨리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홍삼, 태극삼, 백삼만 성분이 규정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흑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확대되면서 흑삼에 대한 기준도 이번에 설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식산업의 외국인 고용 문턱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외식업계의 인력난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예.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건가요? 예, 농식품부는 음식점들의 그 인력난 해소 문제를 돕기 위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전문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업종에 네. 음식점업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현재는 뭐 방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이라든가 구소련 지역의 동포만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네. 이를 뭐 태국, 필리핀 이렇게 각종 이 외국인도 식당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언어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님을 직접 맞는 일보다는 주방 보조 등의 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업계에서 이번엔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설명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선정된 농식품부 1차 규제 개선 과제일 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점 설명을 했고요. 네. 고용노동부처럼 이렇게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번에 논란이 될 만한 규제 개혁 과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 농지 전용 문제가 포함되어 전용 있는데요. 문제, 네. 농식품부는 이 농업의 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이 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의미로 스마트팜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농지의 타용조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 재배사를 추가한 건데요. 농지 사용 기간 최장 10년 내외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설치를 허용하게 한다는 건데요. 농업진흥구역은 흔히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사에만 이용하도록 규정된 땅입니다. 개발이 제한된 땅이기 때문에 각종 농사 관련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게 좀 돼 있는데 네. 현행법상으로는 수직 농장 형태의 건물형 농장은 농업진흥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형 농장이 허락된 업종은 버섯 재배사, 축사 이 두 가지뿐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개혁 과제로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요건만 갖춘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허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시설이 농업진흥구역까지 진출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은 첨단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봤고요. 네.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농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인근 농지에 일조 피해, 그러니까 태양이 좀 가린다는 거, 네. 그런 피해라든가 통풍, 또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등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의 설치를 막아왔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된 버섯 재배사는 운영 형태라든가 규모가 굉장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고요. 또 농지를 10년간 타용조로 사용하게 허가한다면 10년 후에 과연 농지로 다시 사용하는 일이 가능할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농식품부가 확정 발표한 35개의 규제개혁 과제가 당장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민분들이 농사를 짓고 또 농촌에서 사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 개선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농산업체라든가 농기업들의 애로사항에만 정부가 귀를 열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네, 그젯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는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린 뒤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고요.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이 피해자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건데요. 예. 알고 보니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이 피의자를 스토킹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가 됐고 원래 어제 선고가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그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불법 촬영 범죄를 이 피의자는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이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공간이 일정하고 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가해자를 추가로 고소했는데 이때는 아예 구속영장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첫 번째 고소를 접수한 직후 피해자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을 했지만 한 달 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라는 이유로 종료를 했고요.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연계 순찰 같은 보호 조치도 같은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살해당한 뒤에야 이 경찰은 피의자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사법 처리된 스토킹 범죄 5천여 건이 넘는 상황이군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는 16,000여 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가운데 실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5,487건이 나왔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았고요. 50대 가해자도 899명이나 됐습니다. 피해자도 2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총 1285명이었고 이 중에 여성이 1113명으로 20대 여성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네. 또 30대와 40대 피해자도 각각 1000명이 넘었고요. 한편 스토킹 처벌법의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의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조치를 위반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제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네. 이 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인 잠정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경찰서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두고 참 개탄스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라면서 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 주기고 망신 주기라며 이 태양광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 청와대 연빈관의 역할을 한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87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496억 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요. 또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 민주당은 말이 바뀌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부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경찰이 불법 도박 및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남을 그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제 오전 소환해서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 장남은 지난 2019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본인이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남이 올린 성매매 추정글에 대해서는 이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나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이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상과 서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강제징용 문제 등 이 한일 간의 민감한 사안들도 서로 얘기하게 될지가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지난 5월 21일 이 서울에서의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다만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모두 30분 정도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3일 이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낮 10번째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제외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정부가 항의를 했어요. 근데 항의를 하니까 아예 연표를 떼어버렸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정수교 30주년 기념 유물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 연표에서 중국이 빼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준 연표를 그대로 싣지 않고 거기서 임의대로 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제거를 한 건데요.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시정하라라는 요구를 했고, 그러자 이제 중국 측이 시정을 하는 대신 연표 자체를 철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 중국 쪽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중국 정부가 이런 절충안을 그나마 제시한 건 이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시 유물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연표 수정 전까지는 한국 전시관 운영을 중단할 것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전시회가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전시회인데요. 이 당장 파국은 피했지만 이번 사건은 역사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국립종합박물관이 제공한 연표를 이 마음대로 고친 중국 측의 잘못이 명백한데요. 하지만 중국 측은 이번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 소년들에게 금은방 절도를 시킨 어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네.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중학생들을 모집한 뒤 조직적으로 금은방을 털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대전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중학생 2명이 이 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서 불과 1분 만에 5,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입니다. 예.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이 공원 화장실 변기 뒤에 이 훔친 귀금속을 숨겨놓고 도주를 했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보니 범행을 계획한 주범들이 20대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붙잡혀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을 모집해놓고 이 범행에 나섰고 모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피의자들은 친구나 선후배의 관계로 이 귀금속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며 청소년들을 꿰어냈고 네. 이날 외에도 다음 날 다른 금은방에서도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네. 이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2명 중 1명은 추가 범죄로 소년원 6개월 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1명은 불구속 처리돼서 풀려났는데요.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20살 남성 3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471명이었습니다. 네. 전날과 비교하면 2만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91명으로 500명 밑으로 내려왔지만 사망자가 72명이나 나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인 미국 모더나사의 이가 백신이 어제 국내에 도착해서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번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백신입니다. 코로나19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19 때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영양실조가 크게 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무료 급식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2배 넘게 늘어나서 이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서울에서 운영 중인 민간 급식소 11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 3곳 가운데 1곳 꼴입니다. 이 기부받은 식품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역시 한때 전체의 절반이 운영을 멈췄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사정에 온종일 밥 구경을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사람은 11,115명으로 60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많고 또 16%는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별 공공급식과 배식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또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쓰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 RE100에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IT 제조기업인데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배출한 탄소가 1,700만 톤으로 자동차 800만 대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쓰는 전력은 25.8테라와트시로 구글의 1.4배, 인텔의 2.7배, 애플의 9배나 되고요. 전 세계 IT 제조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네. 이에 삼성전자는 2050년에 RE100에 가입하겠다라고 했지만 애플은 사실 4년 전, 또 구글은 5년 전에 이미 RE100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본인들은 물론 이 본인과 거래하는 파트너사들도 RE100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도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턱없이 적어서 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에도 풀벌레들이 자라고 있을 텐데 여름엔 잘 안 들리고 유독 가을만 되면 이제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예, 이 풀벌레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우는데요. 네. 이 가을밤만 되면 유독 풀벌레 울음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로는요. 이 가을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더욱 커지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에는 밤이 깊어질수록 지면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지표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려되는 풀벌레 소리가 상공으로 퍼져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무는군요, 소리가. 예, 그러니까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소리가 퍼지는 속도는 떨어지는 대신에 네. 차가운 지면 위를 따라 흐르는 풀벌레 울음소리는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선선할 때 뭔가 소리가 더 잘 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풀벌레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가을에 풀벌레가 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요. 네. 우리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면은 잘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그렇죠.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와 시골 풍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서울 송파구 방이습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방이습지, 도시와 시골 풍경을 가깝게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송파구면 도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방이습지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네. 택시를 탄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의 마지막 비싼 땅이 방이습지 때문에 개발이 안 돼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좀 그 위치가 좋은가 봐요. 이 하남시와 경계에 있습니다. 거기군요. 예. 그래서 이 방이습지는 서울시 소유이고요. 그 주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습지 때문에 생태 보존 경관 지역이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는 길도 흙길이어서 도시가 아니라 시골 어디를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서울 둘레길 3코스 일부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셨고요. 제가 답사를 마치고 올림픽 공원역으로 걸어갔는데 그 성내천이 있었습니다. 네. 성내천을 경계로 이쪽은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고 반대쪽은 시골, 이게 두 풍경이 공존하고 있는 서울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기 택시기사님 말씀처럼 비싼 땅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방이습지가 어떤 곳입니까? 네, 이 방이동 생태 보존 지역은 과거에는 논농사를 지었던 곳이고요. 논농사. 1970년대 초반 이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곳에 토사를 채취해 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때 웅덩이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인공습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진 인공습지란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 채취로 생긴 웅덩이가 10년이 넘어가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1980년 이후 소규모 양어장으로 또 이용이 되다가 폐쇄가 되었고요. 사람의 출입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식물과 생명이 생기는 그 2차 천이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야,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인간들이 방치한 곳에서 자연이 스스로 생명력을 뿜어내면서 네, 그렇습니다. 보호지가 됐다. 그렇군요. 도시 모습과 시골 모습이 공존하는 곳 방이습지. 여기서 어떤 식물을 만나볼까요? 예, 먼저 구리대와 줄배짱이입니다. 구리대라는 것도 좀 생소하고 대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대나무 뭐 이런 식물 같은데 네. 줄배짱이는 일단 곤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리대는 식물이고 줄배짱이는 곤충인데요. 네. 그 방이습지 생태학습관에 들어가서 그곳 생태 코디네이터 강사님한테 개요를 듣고 나서요. 본격적으로 답사를 시작하는데 생태학습관 앞에 키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 나무가 아니라 구리대라는 사냥과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구리대 이름은 말씀하신 대로 줄기가 대나무 마디처럼 생겼고요. 줄기 하단이 구릿빛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2m까지 제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니까 나무로 네. 제가 처음에 보았고요. 네. 이때 눈에 들어왔던 게 마침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물어보니까 구리대를 그곳에 심은 이유는 구리대에 알을 낳고 구리대 같은 사냥과 식물들의 잎을 주로 먹는 산 호랑나비를 관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나비와 비슷하지만 색이 더 노랗고 앞날개 무늬가 다른 산 호랑나비는 제가 볼 수가 없었고요. 네. 그 구리대 옆에 왕고들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줄배짱이라는 곤충이 있었습니다. 아, 구리대랑 줄배짱이를 함께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예, 구리대와 산 호랑나비를 같이 소개하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안 본 걸 제가 소개할 수 없었기 솔직해야 때문인데요.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솔직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이 지구 생태계를 만든 1등 공신이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식물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피톤치드 같은 휘발성 화학 물질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네. 또 자기를 보호 잎에 독성 물질을 갖고 있는데 정말 기나긴 세월 동안 한 나무의 독성을 중화시키면서 그 잎을 먹이로 삼는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그 곤충들이 또한 나무의 번식을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무에 모든 곤충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곤충들도 이제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없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친하고 안 친한 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두릅나무는 생김새가 새똥처럼 보인다는 새등 하늘소가 즐겨가고요. 족제비싸리에는 범부전나비가 즐겨가고 네. 우리가 잘 아는 버드나무에는 사시나무 잎벌레가 즐겨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고 싶었던 산 호랑나비는 못 보셨고 줄배짱이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줄배짱이는 그러면 어떤 식물을 좋아합니까? 예, 이 줄배짱이는 여치과 배짱이랑 비슷한데요. 날개 접합 부분에 줄무늬가 있어 줄배짱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 녹색을 띤 몸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주위 환경에 따라 갈색을 띠는 갈색형이 자주 보이고요. 분포는 낮은 산지, 공원의 풀밭, 키 작은 나무 잎 주변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잎들과 꽃가루를 먹는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줄배짱이는 뭐 특히 뭐 가리는 게 없이 좀 잘 먹는 친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나무만 좋아하는 곤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곤충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공생 관계 같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방이습지는 습지이기 때문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버드나무에 많다는 곤충을 찾아보았는데요.
이게 자라는 시기가 다 있어서 못 봤고요. 그래서 기운이 좀 빠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강아지 풀이 많이 강아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마침 강아지 풀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 곤충이 있어 강사님이 물어보니까 더듬이 긴 노린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강아지 풀은 좋아하는데 네. 노린재 싫어하거든요. 예, 다 싫어합니다. 너무 냄새가 지독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설명 들어볼게요. 강아지 풀부터요. 예, 강아지 풀은 벽과 한해살이 풀인데요. 이삭이 강아지 꼬리를 닮아서 강아지 풀이라고 하시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놀았던 게 강아지 풀. 맞아요. 이 손에 넣고 꼼지락꼼지락하면 앞으로 나오는 게 신기해서 맞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는데 네. 지금은 아이들한테 주면은 오래 갖고 놀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좀 가지고 놀더라고요. 얘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예, 자연과 친해지면 아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좋죠. 예. 근데 그러니까 노린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노린재가 이 노린내를 풍겨서 냄새 아주 너무 싫어하는 심해요. 곤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더듬이 긴 노린재는 강아지 풀 같은 벽과 식물에서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풀에 곤충이 있다 그러면은 노린재군요. 이 친구는 노린재 종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그 노린재 중에서 긴 노린재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남이 더듬이가 길어서 긴 더듬이 노린재라고 부르는 노린재를 제가 그곳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노린재가요. 네.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에 묻으면 냄새가 안 사라져요. 아무리 손을 씻어도. 공감을 못 하시네. 손에 묻혀본 적은 아니, 옷에 묻은 거를 떼려고 이렇게 만지다 보면 만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냄새가 안 없어져요, 이 친구가. 중요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알아보겠습니다. 노린재. 그러니까 예. 강아지 풀엔 사는 곤충은 네. 대부분 노린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을 되면 풀벌레 참 많아지는데 이제 뭐 나무랑 풀 볼 때 어떤 곤충이 있나 어떤 나비가 있나 꼭 함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최근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숲의 생물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은 소리를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아주 고요해서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숲이 고요하다는 거는 그 숲의 생명체들이 많은 부분이 사라져서 죽어간다고 사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숲이 고요하다는 건 숲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이게 뭔가 또 마음이 짠해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신체 구조적으로 오감,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발달시키며 주위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예술 세계에서 주목하는 이 공감각은요. 눈으로 소리를 보거나 문장의 의미를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감각 기능의 전이 현상을 말하는데요. 약간 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시 중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거는 어떤 감각으로 옮겨져서 표현이 된 걸까요? 정답.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분수처럼. 정답은 청각에 시각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하나 더 수능 시험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갑니다.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갑니다. 향수에 나오는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이 부분이죠? 네. 실개천이 지줄된다. 요거는 실개천은 흐르는 거니까 보이는 게 지줄된다. 시각의 청각화. 예, 정답입니다. 수능 만점. 만점 받으셨군요. 제가 언어 영역이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서 원했던 대학, 원했던 과에 못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녀분은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시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시기. 본인이 원하는 데 가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 하면 뇌가 발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이 오면은요, 단풍도 좋지만 이 풀벌레 소리, 새벽 특히 밤에 잘 들리는데 이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오감이 풍부해지면서 우리가 더 멋진 가을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오늘 뭐 재미와 감동까지 선사해 주신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문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40번님.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 줍깅하면서 출근하기로 친구와 약속했어요. 쓰레기를 주우며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분 빨리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자신이 좀 대견해 보이고 그러네요. 이 마음 변치 않길 아자 응원해주세요. 참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0289번님. 오늘도 아들과 둘이 출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며 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출근길이죠. 그런데 독수리 타법 어렵네요. 마음과 달리 자꾸 오타가 나요. 강승화 아나운서님, 아들에게 커피 선물 주고 싶네요. 부탁 좀 드려요.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네, 아드님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4789번님. 추석 명절 연휴에 너무 잘 먹었는지 요즘 밥맛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1라디오 맛깔나게 진행하시는 좋은 방송이 있어 즐겁고 행복한 아침 시간입니다. 보리밥에 열무김치 넣어서 쓱쓱 싹싹 맛나게 비벼먹는 오늘 아침 밥상을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6971번님,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린 포도가 가을볕에 잘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오늘도 아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 챙기고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향합니다. 출근길 오늘 아침 1라디오는 멋진 친구죠. 일터로 나가시는 대한민국 가장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940번님, 2089번님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